한 여자가 장바구니를 들고 급히 달려왔습니다. 머리는 뒤로 묶여 있었고 옷은 소박했습니다. 쌍둥이 아이들이 빨갛게 언 손을 비비며 김밥 사세요. 우리 엄마 김밥 진짜 맛있어요. 그때 쌍둥이들이 엄마를 보고 달려가다 넘어질 뻔했습니다. 다급한 목소리로 가영아, 가인아! 6년 동안 꿈에서만 들었던 목소리였죠. 여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도연은 무릎에 힘이 풀리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죠. 6년 동안 죽은 줄 알았던 아내가 살아있었습니다. 그것도 두 딸들과 함께. 새벽 3시 도연의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가슴이 터질 듯 빠르게 뛰고 있었죠. 또 그 꿈이었습니다. 서린이 계곡 아래로 떨어지는 꿈, 손을 뻗어도 닿지 않는 그 악몽 말입니다. 도연은 이마에 맺힌 식은땀을 손등으로 훔쳤습니다. 침대 옆 탁자 위에는 서린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6년 전 사진이었죠. 도연은 한참 동안 그 사진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잠은 거기까지였습니다. 아침 7시 비서 김대리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사장님, 오늘 전주 물류센터 미팅 시간이 11시입니다. 차량 준비해 두었습니다. 도연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출장 가방은 이미 어젯밤에 챙겨두었죠. 현관문을 나서기 전 도연은 거실 한쪽에 마련된 작은 제사상 앞에 잠시 섰습니다. 서린의 영정사진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다녀올게. 도연의 목소리는 낮고 쉬었습니다. 매일 하는 인사였지만 언제나 가슴 한구석이 무거워졌죠. 차가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도연은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아침 음악 프로그램이 흘러나왔습니다. 진행자의 밝은 목소리가 차 안을 채웠죠. 다음 곡은 신청곡입니다. 사랑하는 아내에게 보내는 노래라고 하시네요. 노래가 흘러나오는 순간 도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이 노래 서린이 좋아하던 곡이었습니다. 결혼 전 데이트할 때 자주 듣던 노래였죠. 도연은 라디오 볼륨을 낮췄습니다. 가슴속 어딘가가 쿡쿡 쑤셔왔습니다. 전주 시내에 도착한 건 10시 반이었습니다. 물류센터는 시내 외곽에 있었고 미팅 장소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김 대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근처 전통시장이 유명하다고 합니다. 잠깐 들러보시겠습니까?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침을 걸은 탓에 속이 쓰렸죠. 미팅은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회의 중간쯤 도연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죠.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최 사장님, 괜찮으십니까? 상대방 이사가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도연은 억지로 웃으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잠깐 바람 좀 쐬고 오겠습니다. 밖으로 나온 도연은 한참을 벽에 기대 서 있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가슴이 두근거렸죠. 불길한 예감 같은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뭔가 중요한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묘한 느낌이었죠. 도연은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어느새 발길은 아까 들렀던 시장 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시장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김밥을 파는 작은 좌판이 보였습니다. 낡은 파라솔 아래 김밥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죠. 그 앞에서 두 아이가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쌍둥이처럼 똑같이 생긴 여자아이들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한 아이가 뛰어가다 발이 꼬이며 앞으로 넘어질 뻔했습니다. 도연의 몸이 반사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아이의 팔을 붙잡았죠. 괜찮니? 아이가 고개를 들어 도연을 올려다봤습니다. 까만 눈동자, 오똑한 코, 작은 입술. 도연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 얼굴 어디선가 본 것 같았습니다. 아니, 본 게 아니라 알고 있는 얼굴이었죠. 고마워요, 아저씨. 아이가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저쪽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영아, 가인아. 한 여자가 장바구니를 들고 급히 달려왔습니다. 머리는 뒤로 묶여 있었고 옷은 소박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그 목소리를 알아챘습니다.
6년 동안 꿈에서만 들었던 목소리였죠. 여자가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손에서 장바구니가 떨어졌습니다. 파, 당근, 계란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여자는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오직 도연만 바라보고 있었죠.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시장의 소음도 사람들의 목소리도 다 사라졌습니다. 오직 두 사람만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설이나? 도연의 목소리가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입술이 마르고 혀가 굳은 것 같았죠. 여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엄마, 왜 그래? 한 아이가 엄마의 옷자락을 잡아당겼습니다. 여자는 아이의 손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 손에 핏기가 하나도 없었죠. 당신이 살아있었어? 도연이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거렸습니다. 주변 상인들이 이상하다는 듯 쳐다봤습니다. 설이는 입을 열려다 다시 닫았습니다. 그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볼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렸죠. 가자. 설인이 아이들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아이들은 영문도 모른 채 엄마를 따라 뛰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은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리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죠. 손님 괜찮으세요? 옆 좌판의 할머니가 다가와 도연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도연은 겨우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 여자 아세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윤씨? 김밥 파는 윤씨 말이오? 알죠. 착한 사람인디. 도연은 더 이상 듣지 못했습니다. 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만 들렸죠. 6년 동안 죽은 줄 알았던 아내가 살아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이들과 함께. 도연은 그날 밤 호텔방으로 돌아갔지만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도 천장만 바라볼 뿐이었죠.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있는 것 같으면서도 동시에 수천 가지 생각이 휘몰아쳤습니다. 설인이 살아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이들과 함께. 새벽 4시 도연은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누워있을 수가 없었죠. 재킷을 걸치고 호텔을 나섰습니다. 어둠이 가득한 거리를 걸었습니다. 발길은 저절로 그 시장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시장은 조용했습니다. 몇몇 상인들만 불을 켜고 좌판을 준비하고 있었죠. 도연은 그 김밥 좌판이 있던 자리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낡은 파라솔도 김밥도 설인도 없었습니다. 도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혹시 꿈이었나 싶었죠.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바닥에는 어제 떨어뜨린 장바구니에서 나온 파 한 조각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하나둘 상인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은 좌판 앞에서 꼼짝도 하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상하다는 듯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10시가 되었습니다. 11시가 되었습니다. 설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옆 좌판에서 과일을 파는 아주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손님, 어제 그분 아시는 분이세요?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죠. 윤 씨는 보통 아침 일찍 나와서 점심때까지만 장사하는데 오늘은 안 나왔네요. 어디 사는지 아십니까?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주머니가 시장 안쪽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골목 들어가면 낡은 다세대 주택 있잖아요. 거기 2층에 산다고 들었어요. 도연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걸음이 빨라졌습니다. 뛰고 싶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죠. 골목 안쪽 페인트가 벗겨진 건물이 보였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삐걱거렸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2층 복도에는 문이 4개 있었습니다. 어느 집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도연은 복도 한 구석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죠.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후 2시쯤 건물 아래에서 아이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나 목말라. 조금만 기다려. 집 가서 물 마시자.
도연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계단을 올라오는 발소리가 들렸죠. 도연은 황급히 복도 끝 구석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설인이 아이들 손을 잡고 올라왔습니다. 아이들은 유치원 가방을 메고 있었습니다. 설인의 얼굴은 어제보다 더 헬쑥해 보였습니다. 눈 밑에는 시커먼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죠. 엄마, 오늘 김밥 안 팔았어?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설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가 좀 아파서 못 나갔어. 많이 아파? 병원 가야 돼? 아니야, 괜찮아. 조금 쉬면 나을 거야. 설인이 문을 열고 아이들을 안으로 들여보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도연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릴 용기가 나지 않았죠.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복도 창문으로 석양이 붉게 물들어 들어왔습니다. 도연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등을 벽에 기댄 채 서 있기도 힘들어 계단에 주저앉았습니다. 저녁 8시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도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설인이 나왔습니다. 손에는 쓰레기 봉투가 들려 있었죠. 설인이 계단 쪽을 보는 순간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도연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쓰레기 봉투가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여기를? 설인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도연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저려서 비틀거렸죠. 6년 동안 죽은 줄 알았어. 도연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설인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설명해줘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복도를 지나갔습니다. 설인의 머리카락이 바람에 흩날렸죠. 들어와요. 설인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도연이 뒤따라 들어갔습니다. 방은 좁았습니다. 부엌과 거실이 한 공간이었죠. 낡은 냉장고, 작은 식탁, 오래된 텔레비전이 전부였습니다. 방 한쪽에는 커튼이 쳐져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자는 공간인 듯 했습니다. 설인이 식탁 앞에 앉으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아이들이 그린 그림이 놓여 있었습니다. 크레파스로 그린 꽃과 나비 그림이었죠. 물 한 잔 드릴게요. 설인이 냉장고에서 물을 따라왔습니다. 손이 떨려서 컵이 달그락거렸습니다. 도연은 물을 받아들었지만 마시지 못했습니다.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지. 설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죠. 도연은 설인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처음부터 전부 다 말해줘요. 설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숨을 고른 뒤 말을 이었습니다. 그날, 산에 갔던 날 말이에요. 어머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어머니가? 도연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설인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사 일 때문에 이야기할 게 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갔는데 설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죠. 거기 낯선 남자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저를 붙잡았어요. 어머님이 말씀하셨어요. 아이를 낳고 조용히 사라지라고. 도연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의자가 뒤로 넘어갔습니다. 그럴 리 없어요. 우리 어머니가 그럴 분이 아니에요. 목소리가 복도까지 울렸습니다. 커튼 너머에서 아이가 뒤척이는 소리가 났습니다. 도연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설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믿고 싶지 않으시겠죠? 저도 그랬어요. 하지만 사실이에요. 도연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설인의 눈빛은 거짓을 말하는 사람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설인이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어떻게 만났는지 그때는 정말 행복했는데. 설인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7년 전 그날로 돌아가는 것 같았죠. 7년 전 봄이었습니다. 설인은 지하철 2호선을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작은 회사에서 사무보조 일을 했는데 그날따라 일이 많아 퇴근이 늦었죠. 지하철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을지로 역에서 문이 열렸습니다.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 들어왔습니다.
서린은 손잡이를 꽉 잡았습니다. 그때 누군가 서린의 가방을 밀쳤습니다. 가방 지퍼가 열려 있었는데 안에 있던 물건들이 바닥으로 쏟아졌습니다. 아! 서린이 당황해서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지갑, 립스틱, 수첩이 바닥에 굴러다녔죠. 사람들이 서린을 밟고 지나갔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무릎을 꿇고 물건들을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단정한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서린은 얼른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할게요. 괜찮습니다. 거의 다 주웠어요. 남자가 물건들을 건넸습니다. 서린이 고개를 들어 인사하려는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남자는 잠시 멍하니 서린을 바라봤습니다. 저기, 괜찮으세요? 서린이 물었습니다. 남자가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네. 괜찮습니다. 남자가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혹시 필요하신 일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서린은 명함을 받았습니다. 최도연 대한유통이사라고 적혀 있었죠. 서린은 어색하게 웃으며 명함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역에서 내린 뒤 서린은 명함을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자신 같은 사람이 그런 회사 이사와 연락할 일이 있을 리 없다고 생각했죠. 일주일 후였습니다. 서린은 점심시간에 회사 근처 작은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샌드위치 하나와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습니다. 구석 자리에 앉아 샌드위치를 먹고 있는데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저기, 혹시 저 기억하세요? 고개를 들어보니 지하철에서 만났던 그 남자였습니다. 도연이었죠. 아, 그때 서린이 당황해서 일어서려 했습니다. 도연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앉아 계세요. 저도 이 근처 회사가 있어서 자주 오는 카페거든요. 우연이네요. 도연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서린은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명함 드렸는데 연락 없으시길래 혹시 잃어버리신 줄 알았어요. 서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거짓말을 할 수도 없었죠. 죄송해요. 제가 버렸어요. 도연이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다 껄껄 웃었습니다. 명함 버린 거 솔직하게 말하는 사람은 처음이에요. 괜찮아요. 오히려 마음에 드는데요. 그날부터 도연은 자주 그 카페에 나타났습니다. 서린이 점심을 먹으러 오면 어김없이 그곳에 있었죠. 서린은 처음엔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조금도 불편하게 굴지 않았습니다. 그저 옆자리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주말에 시간 되시면 영화 보러 가실래요? 서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최 이사님,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왜요? 저는 가난한 집 딸이에요. 대학도 못 나왔고 지금 하는 일도 그저 그래요. 이사님 같은 분이랑은 안 어울려요. 도연이 서린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상관없어요. 제가 좋아하는 건 서린 씨예요. 집안도 학벌도 아니에요. 서린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이런 말을 듣기는 처음이었죠. 그렇게 두 사람은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주말마다 한강을 걸었습니다. 도연은 비싼 레스토랑 대신 서린이 좋아하는 작은 분식집에 갔습니다. 놀이공원에서 회전목마를 타고 야경이 예쁜 산책로를 함께 걸었습니다. 서린은 행복했습니다. 도연도 행복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도연이 말했습니다.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싶어요. 서린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당신이 우리 집 보면 놀랄 거예요. 괜찮아요. 저는 서린 씨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서린의 집은 낡은 연립주택 2층이었습니다. 계단에는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고 복도에는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좁은 방 안에는 아픈 아버지가 누워 계셨죠. 아버지, 인사드려요. 제 남자친구예요. 도연이 공손하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도연입니다. 아버지가 기침을 하며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미안해 보였습니다. 우리 딸이
변변찮은데 잘 부탁하네. 도연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제가 더 잘 부탁드립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도연이 말했습니다. 결혼해요, 서린 씨. 서린이 놀라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괜찮겠어요? 당신 어머님이 뭐라고 하실 텐데. 괜찮아요. 제가 설득할게요. 하지만 그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도연의 어머니 정용숙을 처음 만난 날 서린은 긴장해서 손이 떨렸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서린은 평생 처음 와보는 곳이었죠. 정용숙은 서린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도연이가 결혼하고 싶다는 사람이 당신이군요. 네, 어머님. 윤서린입니다. 서린이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정용숙은 대답 대신 메뉴판을 펼쳤습니다. 식사 내내 정용숙은 서린에게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부모님 직업, 학력, 집안 재산까지 면접을 보는 것 같았죠. 서린은 작은 목소리로 하나하나 대답했습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서린이 수저를 놓는 방식이 잘못되었습니다. 정용숙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수저는 그렇게 놓는 게 아니에요. 서린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도연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해. 우리 집안 며느리가 될 사람인데. 정용숙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어머니와 크게 다퉜습니다. 서린이 아니면 결혼 안 합니다. 도연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정용숙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 여자가 뭐가 좋은데? 제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정용숙은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내 뜻대로 해. 도연이 놀라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정용숙이 방으로 들어가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두고 보자. 하지만 도연은 그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결혼식 날이 왔습니다. 작은 예식장이었습니다. 하객도 많지 않았죠. 하지만 도연과 서린은 행복했습니다. 사랑합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식장 뒷자리에 앉은 정용숙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신혼집은 아늑했습니다. 도연이 마련한 작은 아파트였죠. 크지는 않았지만 두 사람이 살기엔 충분했습니다. 서린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도연이 출근하기 전에 아침을 차려야 했죠. 된장찌개를 끓이고 계란말이를 부치고 밥을 정성스럽게 담았습니다. 반찬 그릇도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수저는 정용숙이 가르쳐준 대로 정확하게 놓았죠. 서린의 손은 늘 조금씩 떨렸습니다. 결혼한 지 한 달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도연과 서린은 느긋하게 아침을 먹고 있었죠.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지? 도연이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정용숙이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신다고 연락을 하시지. 갑자기 근처 왔다가 들렀어. 며느리 얼굴도 볼 겸. 정용숙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서린이 황급히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응. 정용숙은 짧게 대답하고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죠. 서린은 긴장한 채 서 있었습니다. 밥은 먹었어요? 도연이 물었습니다. 정용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인데. 서린이 얼른 말했습니다. 제가 준비할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서린은 부엌으로 뛰어가 급하게 음식을 차렸습니다. 손이 떨려서 그릇이 부딪혔습니다. 어찌어찌 상을 차려내왔죠. 정용숙은 말없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표정이 굳었습니다. 짜네. 그 한마디였습니다. 서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다시. 됐어. 먹을만은 하네. 정용숙은 그 뒤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일어서며 도연에게만 말했습니다. 도연아, 다음 주에 집에 와. 할 이야기가 있어. 네, 어머니. 정용숙이 나가고 난 뒤
서리는 부엌에서 혼자 설거지를 했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도연은 바빠졌습니다.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맡았다고 했죠. 밤 10시, 11시에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서리는 혼자 저녁을 먹고 혼자 텔레비전을 보다가 잠들었습니다. 어느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서리는 시어머니 집에 문안을 갔습니다. 혼자 갔습니다. 도연은 회사에 있었죠. 어머님, 안녕하세요. 서린이 현관에서 인사했습니다. 정용숙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왔어? 혼자? 네. 도연 씨는 회사 일이 바빠서요. 그래. 정용숙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서리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가 부엌으로 갔습니다. 과일을 씻어 접시에 담아 나왔습니다. 어머님, 과일 드세요. 정용숙은 과일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텔레비전만 보고 있었죠. 서리는 어색하게 옆에 앉았습니다. 한참 후 정용숙이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도연이 말이야. 네, 어머님. 이런 집안 며느리 맞을 사람이 아닌데. 서린의 손이 무릎 위에서 떨렸습니다. 정용숙은 여전히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더 잘하겠습니다, 어머님. 서린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정용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린은 그날 1시간쯤 앉아 있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파트 문을 닫는 순간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았죠.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날 밤 도연이 들어온 건 자정이 넘어서였습니다. 서린은 이미 잠든 척하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조심스럽게 침대에 누웠습니다. 서린의 등을 쓰다듬었죠. 미안해. 요즘 너무 바빠서. 서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든 척했습니다. 다음 주 도연이 회사에서 어두운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서린이 물었습니다. 도연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회사 회계에서 작은 문제가 생겼어. 장부 정리가 엉망이래. 제가 도와줄까요? 저도 예전에 사무직 했잖아요. 도연이 고개를 들어 서린을 바라봤습니다. 괜찮겠어? 네. 제가 정리할게요. 서린은 며칠 동안 도연이 가져온 장부를 정리했습니다. 빠진 부분을 채우고 틀린 숫자를 고쳤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도연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죠. 그러던 어느 날 친정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린아, 아버지가.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병원비가 필요한데 돈이 없구나. 서린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병원비는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도연에게 말하고 싶었지만 망설여졌습니다. 요즘 회사 일도 힘들어 보이는데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죠. 고민 끝에 서린은 정용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한데 부탁드릴 게 있어서요. 뭔데? 정용숙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서린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친정 아버지 병원비가 필요한데 잠깐만 빌려주실 수 있으신지. 전화 너머가 조용했습니다. 한참 후 정용숙이 말했습니다. 금액이 얼마야? 서린이 금액을 말했습니다. 정용숙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내가 도와줄게. 조건 같은 거 없어. 그냥 도와주는 거야. 감사합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서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용숙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묘한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며칠 후 서린은 몸이 이상했습니다. 속이 메스꺼웠고 아침마다 구역질이 났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산부인과에 갔습니다. 의사가 초음파를 보더니 웃었습니다. 축하드려요. 임신하셨어요. 서린의 눈이 커졌습니다. 손이 배 위로 갔습니다. 정말요? 네. 그런데 의사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쌍둥이예요. 서린은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쌍둥이라니. 눈앞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너무 기쁘고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린은 계속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빨리 도연에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아파트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거실에 정용숙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님? 서린이 놀라 물었습니다. 정용숙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디 갔다 와? 그냥 잠깐 산책하고 왔어요. 정용숙의 눈빛이 서린의 배를 향했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웃었습니다. 임신했다며? 쌍둥이라고? 서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서린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어떻게?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정용숙이 일어섰습니다. 서린에게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내가 먼저 들었네. 도연이보다. 정용숙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서린의 등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정용숙의 눈빛이 서린의 배를 향했습니다. 서린은 본능적으로 배를 감쌌습니다. 병원에 아는 사람이 있거든. 정용숙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아직 도연 씨한테. 알아. 도연이한테 말 안 했지? 정용숙이 소파에 다시 앉았습니다. 다리를 꼬고 서린을 쳐다봤습니다. 내가 먼저 알려줄까? 어머님, 제발. 농담이야. 내가 직접 말해. 남편한테는. 정용숙이 일어서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 앞에서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쌍둥이라니. 축하해.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축하의 기운이 전혀 없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서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날 저녁 도연이 일찍 들어왔습니다. 8시였습니다. 당신 오늘 일찍 왔네요? 서린이 놀라 물었습니다. 도연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늘은 일찍 끝났어. 같이 저녁 먹자. 식사를 하면서 서린은 계속 도연을 쳐다봤습니다. 말을 해야 할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내 얼굴에 뭐 묻었어? 도연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서린이 용기를 냈습니다. 여보, 할 말이 있어요. 응? 뭔데? 서린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저 임신했어요. 도연의 젓가락이 멈췄습니다. 고개를 들어 서린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정말? 네. 그런데 쌍둥이예요. 도연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서린을 와락 안았습니다. 정말 쌍둥이야?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죠. 서린도 도연을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도연이 서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이 출근하고 1시간 후 회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비서였습니다. 사모님, 사장님께서 급히 들어오셨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회계 문제가 커졌다고 합니다. 서린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자신이 정리한 장부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걸까? 저녁 늦게 도연이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서린이 다가갔습니다. 도연이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회사 돈이 빠져나갔어. 큰 돈이. 얼마나요? 억 단위야. 서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게 제가 정리한 장부 때문인가요? 도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보다 더 오래전 일이야. 근데 이상한 건 도연이 서린을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정리한 장부에서 흔적이 발견됐대. 감사팀에서 그러는데 서린의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그냥 정리만 했어요. 숫자를 고친 적 없어요. 나도 알아. 당신이 그럴 리 없다는 거. 하지만 도연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며칠 후 정용숙이 도연을 불렀습니다. 회사 사무실로 찾아왔죠. 도연아, 이거 봐. 정용숙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도연이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회계장부 사본이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서린이가 손뗀 장부야. 정용숙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여기 보면 숫자가 바뀐 흔적이 있어. 전문가한테 확인했어. 도연이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정말로 수정된 흔적이 있었습니다.
이건 서린이가 할 리 없어요. 증거가 있는데? 정용숙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회사 돈을 빼돌린 것 같아. 말도 안 돼요. 도연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서린이는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정용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리를 가리켰습니다. 일주일 후 경찰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윤서린 씨 계십니까? 2명의 형사가 서 있었습니다. 서린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횡령 혐의로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동행해 주시겠습니까? 서린은 경찰서로 끌려갔습니다. 좁은 조사실에 앉았습니다. 형사 2명이 마주 앉았죠. 윤서린 씨, 이 장부 기억하십니까? 장부를 내밀었습니다. 서린이 정리했던 그 장부였습니다. 네, 제가 정리했어요. 여기 숫자들을 고쳤죠? 아니요. 저는 빠진 부분만 채웠어요. 숫자는 건드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전문가 분석 결과 수정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저는 정말 안 했어요. 서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조사는 3시간이나 계속됐습니다. 같은 질문을 반복했습니다. 서린은 계속 부인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도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신, 도연이 서린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정말 안 한 거지? 서린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도연이 자신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당신도 날 믿지 않는 거예요? 아니야. 나는 당신을 믿어. 하지만 도연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 날 친정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린아, 큰일 났어. 무슨 일이세요? 채권자들이 집 앞에 와 있어. 아버지 빚이 갑자기 커졌대.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어머님이 도와주신다고. 모르겠어. 갑자기 다른 사람들이 와서 돈 갚으라고 난리야. 서린은 전화를 끊고 친정으로 달려갔습니다. 집 앞에는 정말로 낯선 남자들이 서 있었습니다. 돈 갚아? 안 갚으면 집 가져갈 거야. 남자들이 소리쳤습니다. 서린의 어머니는 문 앞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제발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서린이 남자들 앞을 막아섰습니다. 제가 갚을게요.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그날 저녁 서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정용숙이었습니다. 나야. 어머님, 산으로 좀 나와. 이야기할 게 있어. 정용숙의 목소리가 낮고 차갑했습니다. 지금요? 응, 지금. 북한산 입구 계곡. 주소 문자로 보낼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서린은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들었습니다. 도연에게 쪽지를 남겼습니다. 어머님 만나러 갑니다라고만. 산 계곡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으스스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정용숙이 서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낯선 남자 3명이 있었죠.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서린이 다가갔습니다. 정용숙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간단해. 아이를 낳고 조용히 사라져. 무슨 친정 빚은 내가 다 갚아줄게. 그리고 돈도 줄게. 대신 도연이한테 돌아가지 마. 서린의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못 알아들어? 내가 사라져야 도연이가 제대로 된 사람이랑 재혼할 수 있어. 서린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싫어요. 절대 못해요. 정용숙이 손짓했습니다. 남자들이 서린에게 다가왔습니다. 살려주세요. 서린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남자들이 서린을 붙잡았습니다. 조용히 해. 다치고 싶지 않으면. 한 남자가 서린의 입을 막았습니다. 서린은 발버둥 쳤습니다. 배를 감쌌습니다. 아기들을 지켜야 했습니다. 정용숙이 서린의 신발과 스카프를 벗겼습니다. 계곡 바위에 놓았습니다. 이제 넌 실종됐어. 정용숙의 목소리가 메아리 쳤습니다. 그날 밤 도연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사장님, 사모님이 실종됐다고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뭐라고? 도연은 산으로 달려갔습니다.
경찰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설인의 신발과 스카프가 바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설인아, 도연이 계곡을 향해 외쳤습니다. 설인아, 어디 있어? 목소리가 산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경찰 수색대가 산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헬기가 하늘을 날았고 구조견이 냄새를 맡으며 계곡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도연은 경찰을 따라다니며 소리쳤습니다. 설인아, 나야. 대답해. 목이 쉬어서 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곡 아래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바위에 손이 까졌고 옷이 찢어졌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경찰이 말했습니다. 최 사장님, 이제 그만 내려가셔야 합니다. 안 돼요. 아직 찾지 못했잖아요. 며칠 전 산사태가 있었습니다. 계곡 아래쪽이 무너져 내렸어요. 아마 경찰관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도연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았죠. 시신이라도 찾아야죠. 계속 수색하겠습니다. 일단 집에 가셔서 쉬세요. 하지만 도연은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산 입구 작은 여관에 방을 잡았습니다. 매일 아침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경찰이 말리는데도 계곡을 헤맸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도연의 머리는 헝클어졌고 턱에는 수염이 자랐습니다. 옷은 흙투성이었고 눈은 핏발이 서 있었습니다. 회사 이사인 강민호가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이제 그만하십시오. 못해. 설인이를 찾아야 해. 사장님, 강민호가 도연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죽은 겁니다. 인정하십시오. 아니야. 도연이 강민호를 밀쳤습니다. 설인이는 안 죽었어. 살아있어. 사장님, 정신 차리세요. 강민호가 도연을 꽉 붙잡았습니다. 도연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강민호의 품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한편 설이는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좁은 방이었습니다. 창문이 없었습니다. 형광등 하나가 천장에 매달려 있었죠. 침대 하나와 화장실이 전부였습니다. 설이는 침대 모서리에 앉아 배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아가들아, 미안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문을 두드려 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밖에서 잠금장치 소리만 들릴 뿐이었죠. 하루에 3번 문이 열렸습니다. 낯선 여자가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말을 걸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음식을 놓고 나가면 다시 문이 잠겼습니다. 설이는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문이 열릴 때 뛰쳐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밖에는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설인을 밀쳐서 안으로 넣었죠. 조용히 있어. 아기 생각해서라도. 문이 다시 잠겼습니다. 설이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도연은 결국 장례식장을 마련했습니다. 시신이 없는 장례식이었습니다. 빈소에는 설인의 사진만 놓였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는 사진이었죠. 조문객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이런 일이 젊은 나이에 하늘이 무심하시네요. 도연은 상주석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슴속이 텅 빈 것 같았죠. 정용숙도 왔습니다. 검은색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을 닦으며 조문객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착한 애였는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연기였습니다. 완벽한 연기였죠. 장례식이 끝나고 도연은 묘지를 만들었습니다. 시신이 없어도 자리는 필요했습니다. 설인의 이름이 새겨진 비석이 섰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묘지 앞에 앉아 술을 마셨습니다. 소주병을 들이켰습니다. 미안해, 설인아. 술이 목으로 넘어갔습니다. 내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빈 소주병이 옆으로 쓰러졌습니다. 도연은 비석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너무 보고 싶어. 달빛만이 묘지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설이는 출산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배가 많이 불렀습니다. 움직이기도 힘들었죠. 어느 날 정용숙이 왔습니다.
문이 열리고 정용숙이 들어왔습니다. 곧 낳겠네. 정용숙이 설인의 배를 보며 말했습니다. 설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나오면 돼. 조산사 준비해뒀어. 왜 이러시는 거예요? 설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냐고? 정용숙이 비웃었습니다. 내가 없어야 도연이가 제대로 된 인생을 살 수 있으니까. 저는 도연 씨 아내예요. 어머님의 손녀들이에요. 알아. 그래서 아기를 낳게 해주는 거잖아. 정용숙이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문이 다시 잠겼습니다. 며칠 후 진통이 시작됐습니다. 설이는 침대를 붙잡고 신음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나이 든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조산사였습니다. 누워요. 이제 시작해야 해요. 설이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진통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으아. 몇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응애, 딸이에요. 조산사가 말했습니다. 곧이어 또 다른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응애, 이것도 딸이고요. 조산사가 아기 둘을 설인의 품에 안겨줬습니다. 설이는 아기들을 꽉 안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우리 아가들, 엄마가 지켜줄게. 꼭 지켜줄게. 아기들은 작고 연약했습니다. 설인의 품에서 울음을 그쳤습니다. 일주일 후 정용숙이 다시 왔습니다. 아기들 잘 컸네. 정용숙이 아기들을 내려다봤습니다. 이제 가. 아기들은 여기 두고. 안 돼요. 설인이 아기들을 더 꽉 안았습니다. 절대 못 두고 가요. 그럼 어쩔 거야? 도연이한테 돌아갈 거야? 그럴 순 없지만. 아기들은 제가 키울 거예요. 정용숙이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아기들 데리고 가. 대신 정용숙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평생 도연이 앞에 나타나지 마. 죽을 때까지. 설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만약 나타나면 어떻게 되는데요? 친정 식구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협박이었습니다. 명백한 협박이었죠. 알겠어요. 설인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습니다. 다시는 안 나타날게요. 정용숙이 봉투를 던졌습니다. 여기 돈 있어. 이거 가지고 멀리 가. 다시는 돌아오지 마. 설이는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아기들을 안고 일어섰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바깥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몇 달 만에 느끼는 바람이었습니다. 설이는 아기들을 꽉 안고 걸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미안해, 아가들아. 정말 미안해. 설인의 중얼거림이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설이는 기차를 타고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작은 지방 도시였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모르는 곳이었죠. 가방에는 정용숙이 준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50만 원이었습니다. 기차역에서 내렸을 때 아기들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응애.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설이는 황급히 아기들을 달랬습니다. 쉿. 괜찮아. 엄마가 여기 있어. 역 앞 부동산에 들어갔습니다. 나이 든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방 하나 구하려고요. 제일 싼 거로요. 남자가 설인과 아기들을 번갈아 봤습니다. 얼마나 생각하세요? 20만 원 이하로요. 남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가격으론 쪽방밖에 없는데요. 괜찮아요. 설이는 쪽방으로 이사했습니다. 정말 좁았습니다. 2평도 안 되는 공간이었죠. 화장실은 공용이었고 부엌도 없었습니다. 콘센트 하나와 작은 창문이 전부였습니다. 설이는 바닥에 이불을 깔았습니다. 아기들을 눕혔습니다. 밤이 되자 아기들이 또 울기 시작했습니다. 응애. 옆방에서 벽을 쾅쾅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시끄러워. 애 좀 조용히 시켜. 설이는 황급히 아기들을 안았습니다. 젖을 물렸습니다.
하지만 한 아기가 젖을 먹는 동안 다른 아기가 울었습니다. 서리는 밤새 아기들을 달랬습니다. 아침이 되었습니다. 서리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아기들은 겨우 잠들었습니다. 서리는 창문 밖을 바라봤습니다. 살아야 해. 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일주일 후 돈이 바닥나기 시작했습니다. 서리는 일자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기 둘을 업고 다니는 사람을 받아주는 곳이 없었습니다. 시장 근처 작은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주인은 60대쯤 된 할머니였습니다. 일자리 있으신가요? 서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아기들을 봤습니다. 애기들은 어쩔 건디? 여기 데리고 와도 될까요? 조용히 시킬게요.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설거지 할 수 있어? 네, 잘할 수 있어요. 하루에 3만 원 줄게. 아침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감사합니다. 서리는 다음 날부터 식당에서 일했습니다. 아기들을 업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한 명은 앞에, 한 명은 뒤에 묶었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접시를 닦다가 손이 미끄러져 깨뜨렸습니다. 아, 할머니가 뒤에서 말했습니다. 괜찮아. 다치지 않았으면 됐어. 서린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따뜻한 말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할머니가 서린에게 김밥 만드는 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이것 봐. 밥은 이만큼 펴고 김은 이렇게 말아. 서린은 열심히 배웠습니다. 손놀림이 서툴렀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시장에 나가서 팔아봐. 내가 좌판 자리 하나 알아봐 줄게. 정말요? 응. 애들 키우려면 돈이 더 필요할 거 아니야. 서리는 작은 좌판을 얻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김밥을 쌌습니다. 20줄을 만들었습니다. 아기들을 유모차에 태우고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김밥 사세요. 1,000원이에요. 목이 쉬도록 외쳤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냥 지나갔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습니다. 김밥은 5줄밖에 팔리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갈 때 서리는 남은 김밥을 들고 있었습니다. 하루 수입은 5,000원이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나갔습니다. 조금씩 단골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쌍둥이 중 한 명인 가인이 열이 났습니다. 으응, 으응. 아기가 보챘습니다. 이마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서리는 아기를 안고 병원으로 뛰어갔습니다. 감기예요. 약 처방해 드릴게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진료비는 25,000원입니다. 서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지갑에는 3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약값은 얼마예요? 8,000원입니다. 서린은 진료비만 내고 약국으로 갔습니다. 약사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해열제만 살 수 있을까요? 돈이 부족해서. 약사가 서린을 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약을 꺼내줬습니다. 이거 드세요. 3,000원만 내세요. 감사합니다. 서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기들은 자라났습니다. 돌이 되었습니다. 서린은 쪽방에서 혼자 돌잔치를 준비했습니다.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작은 케이크 하나를 샀습니다. 아기들 앞에 놓고 촛불을 켰습니다. 생일 축하해, 가인아, 가영아. 서린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기들은 케이크를 보고 웃었습니다. 까깍. 가인이 손뼉을 쳤습니다. 까깍. 가영도 따라했습니다. 서린은 아기들을 꽉 안았습니다. 엄마가 꼭 잘 키울게. 약속해. 한편 도연은 회사에만 매달렸습니다. 아침 7시에 출근해서 밤 11시에 퇴근했습니다. 집에 가도 할 일이 없었습니다. 텅 빈 집이 너무 싫었죠. 회의를 하고 서류를 검토하고 거래처를 만났습니다. 감정 없이 일했습니다. 로봇처럼 움직였습니다. 직원들이 걱정했습니다. 사장님, 좀 쉬시는 게 어떠세요? 괜찮아요. 도연은 항상 같은 대답만 했습니다. 매년 서린의 기일이 되면
도연은 산으로 갔습니다. 묘지 앞에 앉아 소주를 마셨습니다. 설이나 나야. 빈 무덤 앞에서 혼자 말했습니다. 회사는 잘 되고 있어. 내가 좋아할 것 같아. 바람만 대답했습니다. 너무 보고 싶어. 정말, 정말 보고 싶어. 도연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3살이 되었습니다. 설이는 아이들을 유치원에 보냈습니다. 가인아, 가영아, 잘 다녀와. 아이들이 손을 흔들며 유치원으로 걸어갔습니다. 설이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어느 날 가인이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아빠는 어디 있어? 설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언젠가는 대답해야 할 질문이었습니다. 아빠는 하늘나라에 계셔. 거짓말이었습니다. 설인의 목이 메었습니다. 하늘나라가 어디야? 아주 높은 곳이야. 별이 있는 곳. 아빠 보고 싶어? 가인이 말했습니다. 설이는 아이를 꽉 안았습니다. 엄마도 보고 싶어.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뒤 설이는 혼자 울었습니다. 도연에게도 재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어머니의 지인이 소개팅을 주선했습니다. 도연아, 이제 그만 잊어야지. 좋은 사람 만나. 싫어요. 도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난 이미 결혼했어요. 하지만 설인이는 죽었어도 내 아내예요. 도연은 그 뒤로 재혼 이야기를 꺼내는 사람이 없게 했습니다. 6년이 흘렀습니다. 설인의 김밥은 시장에서 유명해졌습니다. 단골들이 많아졌고 하루에 100줄씩 팔았습니다. 아이들은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도연의 회사도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곳에서 같은 하늘을 보며 살았습니다. 만날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설인의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밤은 깊어졌습니다. 작은 방 안에는 침묵만 흘렀습니다. 도연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런 일을 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설인의 눈빛은 거짓을 말하는 사람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증거가 있어요? 도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설인이 천천히 일어나 방 한쪽으로 갔습니다. 낡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이 깨진 구형 폴더폰이었습니다. 이거 그때 사용하던 거예요. 설인이 전원을 켰습니다. 한참을 기다려야 켜졌습니다. 문자 메시지함을 열었습니다. 도연에게 건넸습니다. 도연이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조용히 있어. 도연이한테 연락하면 친정 식구들이 어떻게 될지 몰라. 아이들 잘 크고 있겠지? 계속 숨어 살아. 그게 너랑 아이들한테 좋아. 도연이가 재혼한다고 들었어. 축하해. 이제 정말 나타나지 마. 발신자는 정용숙의 번호였습니다. 도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이게 정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설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더 있어요. 은행 입금 내역도 있어요. 매달 조금씩 보내셨거든요. 감시하려고. 설인이 통장을 꺼냈습니다. 정용숙의 이름으로 매달 입금된 기록이 있었습니다. 금액은 적었습니다. 20만 원, 30만 원. 왜 받았어요? 안 받으면 찾아온다고 했어요. 받는 대신 연락하지 말라고 했죠. 도연이 통장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내 어머니가.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설인이 도연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도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단호하게 변했습니다. 확인해야 해요. 제대로. 다음 날 아침 도연은 회사로 갔습니다.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6년 전 회계 장부 다시 꺼내줘요. 원본이요. 사장님, 그건 이미 다시 조사할 거예요. 전문가 불러요. 도연은 하루 종일 장부를 들여다봤습니다. 숫자를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수정된 부분의 필체가 서린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날카롭고 각진 글씨였습니다. 이건 어머니 글씨 같은데. 도연은 예전 어머니가 쓴 문서들을 찾았습니다. 비교해봤습니다. 똑같았습니다. 저녁에 친한 변호사 친구 이정훈을 만났습니다. 정훈아, 이거 좀 봐줘. 도연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정훈이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이거 조작됐네? 어떻게 알아? 필체 감정하면 금방 나와. 수정 시기도 확인할 수 있어. 도연은 전문 감정기관에 의뢰했습니다.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수정 시기 6년 전 10월경. 필적 분석원 작성자와 다른 인물로 추정. 서린이 장부를 정리한 건 9월이었습니다. 수정은 그 이후였습니다. 도연은 6년 전 사건 현장도 다시 찾아갔습니다. 산 계곡이었습니다. 관리사무소를 찾았습니다. 당시 근무했던 경비원이 아직 일하고 있었습니다. 저기요, 6년 전 일 기억하세요? 여자 실종 사건. 아, 그때요. 기억하죠. 경비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혹시 그날 이상한 차 보신 적 없으세요? 이상한 차요? 경비원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 맞다. 검은색 SUV 한 대가 계곡 쪽으로 갔다가 1시간 후에 나왔어요. 평소엔 안 오는 차였는데. 번호판 기억하세요? 아니요. 그건 CCTV 기록은요? 6년 전 거라. 아마 남아있을 거예요. 확인해 볼게요. 며칠 후 경비원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장님, CCTV 찾았어요. USB에 담아뒀습니다. 도연은 영상을 받아봤습니다. 화질은 좋지 않았지만 볼 수 있었습니다. 검은색 SUV가 들어왔습니다. 번호판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확대해서 봤습니다. 회사 차량이었습니다. 정용숙이 사용하던 차였습니다. 도연은 차량 운행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그날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사용 기록이 있었습니다. 운전자는 정용숙의 전속 기사였습니다. 도연은 그 기사를 찾아갔습니다. 이미 퇴직한 상태였습니다.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최 사장님, 어쩐 일이세요? 기사가 놀라 물었습니다. 6년 전 일 좀 여쭤보려고요. 도연이 날짜를 말했습니다. 기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날 어디 갔었는지 기억하세요? 그게 기사가 말을 흐렸습니다. 사실대로 말씀해 주세요. 제발이요. 도연의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기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회장님 지시로 산에 갔었습니다. 짐을 실어 나르라고. 무슨 짐이었죠? 모르겠습니다. 큰 가방이었어요. 사람이 들어갈 만한 크기. 도연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더 아시는 거 없으세요? 그날 이후로 회장님이 저한테 돈을 많이 주셨습니다. 입 다물라고. 도연은 모든 증거를 모았습니다. 문자 메시지, 은행 기록, 필적 감정 결과, CCTV 영상, 기사의 증언. 충분했습니다. 도연은 어머니 집으로 향했습니다. 저녁 8시였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정용숙이 문을 열었습니다. 도연아, 이 시간에 왜? 안으로 들어가죠. 도연이 먼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용숙이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습니다. 도연이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니? 어머니, 이거 보세요. 도연이 서류들을 하나하나 꺼냈습니다. 정용숙의 얼굴이 점점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이건 어디서? 어머니가 하신 일들이에요. 도연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서린이 살아있어요. 정용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찻잔을 들다가 놓쳤습니다. 바닥에 떨어져 깨졌습니다. 그게 무슨... 직접 만났어요. 아이들도 봤어요. 제 딸들이에요. 도연이 일어섰습니다. 정용숙을 내려다봤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왜? 정용숙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답하세요. 도연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정용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게 다 너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도연이 비웃었습니다. 내 아내와 아이들을 빼앗고 6년 동안 거짓말하고 그게 나를 위해서라고요? 도연아, 일어나세요. 도연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서 저 따라오세요. 가야 할 곳이 있어요. 어디로? 서린이한테요. 그리고 손주들한테. 정용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가. 가셔야 합니다. 도연의 목소리에는 거부를 용납하지 않는 단호함이 있었습니다. 정용숙은 결국 일어섰습니다. 코트를 걸쳤습니다. 손이 떨려서 단추를 잠그지 못했습니다. 차에 올랐습니다. 도연이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도연아, 미안해. 정용숙이 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미안하다는 말은 서린이한테 하세요. 도연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차는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1시간 후 낡은 동네에 도착했습니다. 도연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내리세요. 정용숙이 떨리는 다리로 차에서 내렸습니다.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2층 복도에 섰습니다. 도연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똑.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서린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뒤로 작은 두 얼굴이 보였습니다. 정용숙과 서린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6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서린의 손이 문손잡이를 꽉 쥐었습니다. 정용숙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서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좁은 공간이었습니다. 정용숙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낡은 가구, 작은 식탁, 빨래 널린 베란다. 그때 커튼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누구야? 커튼이 열렸습니다. 6살쯤 된 쌍둥이 여자아이들이 나왔습니다. 잠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정용숙을 올려다봤습니다. 할머니? 가인이 물었습니다. 정용숙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을 봤습니다. 도연을 닮았습니다. 눈도, 코도, 입도. 정용숙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머니 왜 그래? 가영이 놀라 물었습니다. 정용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용숙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마가 바닥에 닿았습니다. 서린아, 미안해. 서린은 서 있었습니다. 팔짱을 낀 채 정용숙을 내려다봤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요? 서린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6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아세요?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정용숙이 바닥에 엎드린 채 울었습니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항상 당당하고 차갑던 정용숙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도연이 아이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쪼그리고 앉아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안녕? 누구세요? 가인이 물었습니다. 도연의 목이 메었습니다. 나는 너희 아빠야. 가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아빠는 하늘나라 갔어요. 엄마가 그렇게 말했어? 도연이 서린을 바라봤습니다. 서린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가인아, 가영아. 서린이 무릎을 꿇고 아이들 앞에 섰습니다. 저분이 진짜 너희 아빠야. 거짓말. 가영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가인도 따라 울기 시작했습니다. 서린이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그날 밤 정용숙은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어떻게 서린을 납치했는지, 어떻게 실종 사건으로 꾸몄는지, 어떻게 협박했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말했습니다. 도연은 녹음기를 켰습니다. 정용숙의 고백을 모두 녹음했습니다. 며칠 후 정용숙은 경찰서로 자수했습니다. 저는 6년 전 며느리를 납치하고 감금했습니다. 조사실에서 정용숙이 말했습니다. 경찰들이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횡령 혐의도 모두 조작했습니다. 제가 회계장부를 바꿨습니다.
정용숙은 모든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당시 사용했던 차량 기록, 은신처 주소, 조산사 연락처까지.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에는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피고인 정용숙은 며느리 윤서린을 납치 및 감금하고 횡령 혐의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사가 말했습니다. 정용숙은 피고인석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변론하실 내용 있습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정용숙이 일어섰습니다. 없습니다. 모두 제가 한 일입니다. 동기가 무엇입니까? 제 욕심이었습니다. 아들이 더 나은 집안과 결혼하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정용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괴물이었습니다. 방청석에 앉은 서린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도연이 서린의 손을 잡았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정용숙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하지만 도연이 선처 탄원서를 냈습니다. 어머니지만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도연이 법정에서 말했습니다. 더 이상 복수는 없었으면 합니다. 제 아내와 아이들을 생각해서입니다. 결국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대신 정용숙은 모든 재산을 서린과 아이들에게 양도하기로 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정용숙이 서린에게 다가왔습니다. 고마워. 용서는 못 받겠지만. 서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도 행복하세요. 정용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한편 도연과 아이들의 관계는 천천히 나아갔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아이들이 도연을 피했습니다. 아저씨라고만 불렀습니다. 도연은 매일 방문했습니다. 장난감을 사오고 그림책을 읽어주고 함께 놀아줬습니다. 2주일째 되던 날 가영이 먼저 마음을 열었습니다. 아저씨, 이거 같이 해요. 블록 장난감을 내밀었습니다. 도연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같이 하자. 한 달이 지났을 때 가인이 물었습니다. 정말 우리 아빠예요? 응, 정말이야. 그럼 아빠라고 불러도 돼요?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럼 물론이지. 아빠. 가인이 도연을 안았습니다. 가영도 뛰어와 안겼습니다. 아빠. 도연은 아이들을 꽉 안았습니다. 6년 동안 그리던 순간이었습니다. 우리 딸들, 사랑해. 이사 날이 왔습니다. 도연이 직접 트럭을 몰고 왔습니다. 서린의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낡은 이불 몇 장, 아이들 옷까지, 그리고 김밥 재료 담던 통들이 전부였죠. 이게 다예요? 도연이 물었습니다. 서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도연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6년 동안 이것만 가지고 살았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트럭에 올라탔습니다. 처음 타보는 큰 차였습니다. 우와, 높다. 가영이 창문 밖을 내다보며 소리쳤습니다. 가인도 신이 나서 뛰었습니다. 조심해. 다칠라. 서린이 아이들을 붙잡았습니다. 도연이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백미러로 뒷좌석을 봤습니다. 서린과 아이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이구나. 도연의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1시간쯤 달렸습니다. 차가 고급 아파트 단지 앞에 멈춰 섰습니다. 여기에요? 서린이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높은 건물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응, 우리 집이야. 엘리베이터를 타고 20층까지 올라갔습니다. 아이들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엄마, 우리 여기서 살아? 응. 서린도 믿기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넓은 거실이 나타났습니다. 큰 소파, 텔레비전,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 아이들이 신발을 벗고 뛰어들어갔습니다. 우와, 여기 봐. 방이 많아. 여기는 화장실이야. 부엌도 엄청 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서린은 현관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도연이 서린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들어와. 이제 당신 집이야. 당신, 너무 과분해요. 과분하긴. 당연한 거지. 그날 저녁 네 사람은 처음으로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도연이 음식을 시켰습니다. 피자, 치킨, 파스타.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이었습니다. 많이 먹어. 도연이 아이들 접시에 음식을 담아줬습니다. 가인과 가영은 처음엔 조심스럽게 먹었습니다. 맛있어? 네. 가영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입 주변에 소스가 묻어 있었습니다. 도연이 냅킨으로 닦아줬습니다. 천천히 먹어. 다 내 거야. 서린은 조용히 음식을 먹었습니다. 행복한 장면이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이 행복이 오래 갈 수 있을까? 밤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새 방에서 잠들었습니다. 부드러운 침대, 따뜻한 이불, 처음 자보는 편안함이었죠. 도연과 서린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어색하지? 도연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서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조금요. 천천히 적응하면 돼. 우리 시간 많아. 서린이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괜찮은 거예요? 저랑 다시 시작하는 거? 당연하지. 나는 처음부터 당신밖에 없었어. 하지만 6년 동안, 6년이든 60년이든 상관없어. 도연이 서린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시 시작하자. 우리. 서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연은 아이들을 깨웠습니다. 가인아, 가영아. 일어나. 아이들이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오늘 새 유치원 가는 날이야. 유치원? 응. 아빠가 데려다 줄게. 도연은 아이들 손을 잡고 유치원으로 걸어갔습니다. 처음으로 아빠로서 아이들과 걷는 길이었습니다. 아빠, 손 꼭 잡아요. 가인이 말했습니다. 도연이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그래. 절대 놓치지 않을게. 유치원 앞에 도착했습니다. 선생님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가인, 최가영 맞으시죠? 네. 잘 부탁드립니다. 아이들이 교실로 들어갔습니다. 돌아서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빠, 다녀올게. 도연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빠라는 말이 이렇게 좋을 줄 몰랐습니다. 한편 서린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밥 장사를 그만두고 작은 식당을 차리기로 했습니다. 정말 괜찮겠어요? 도연이 물었습니다. 네. 제가 하고 싶은 일이에요. 당신 돈으로만 살 순 없잖아요. 우리 돈이지. 내 돈, 당신 돈 따로 있어? 그래도 서린은 고집을 부렸습니다. 도연은 결국 허락했습니다. 한 달 후 서린의 식당이 문을 열었습니다. 시장 근처 작은 가게였습니다. 간판에는 서린이네 밥상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개업날 예전 시장 상인들이 모두 찾아왔습니다. 언니, 축하해요. 식당까지 차리다니. 대단해요. 화환이 가게 앞에 가득 놓였습니다. 서린은 상인들을 하나하나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과일 가게 아주머니가 서린의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 고생 많았어요. 이제 행복해요. 네, 행복할게요. 그날 저녁 정용숙이 식당을 찾아왔습니다. 시골로 내려가기 전 마지막 방문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서린이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정용숙은 가게 안을 둘러봤습니다. 잘 차렸네.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정용숙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서린아. 네, 어머님.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정용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다 지난 일이에요. 용서는 못 받겠지? 서린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하지만 언젠가는요. 정용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고마워. 그 말만으로도 정용숙이 일어섰습니다. 나가려다 멈춰섰습니다.
손주들, 보고 싶을 거야. 가끔 연락해도 될까? 서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이들도 할머니 필요할 거예요. 정용숙이 나갔습니다. 서린은 한참을 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1년 후 봄이었습니다. 가인과 가영이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새 교복을 입은 아이들은 더 컸습니다. 아빠, 엄마 사진 찍어요. 학교 정문 앞에서 네 사람이 나란히 섰습니다. 도연이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하나, 둘, 셋. 김치. 가족 사진이 찍혔습니다. 모두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가인이 학교에서 그린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아빠, 엄마, 이거 봐요. 도화지를 펼쳤습니다. 크레파스로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네 사람이 손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위에는 하트가 그려져 있었죠. 이게 뭐야? 도연이 물었습니다. 우리 가족이야. 가인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여기가 아빠, 여기가 엄마, 이게 나, 이게 가영이. 도연은 그림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정말 예쁘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식탁에는 서린이 만든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오늘 학교에서 뭐 했어? 도연이 물었습니다. 그림 그렸어요. 선생님이 잘 그렸대요. 가영이 신나게 말했습니다. 저는 달리기 했어요. 1등 했어요. 가인도 자랑했습니다. 도연과 서린은 아이들 이야기를 들으며 웃었습니다.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두 사람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잠든 후 도연과 서린은 베란다에 나왔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서린의 손을 잡았습니다. 늦었지만 이제 시작이야. 서린이 도연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응, 우리의 시작. 두 사람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였습니다. 6년 동안 멈춰있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네 사람은 함께였습니다. 과거의 아픔은 서서히 아물어갔습니다. 미래는 불확실했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으니까요. 밤하늘의 별처럼 이 가족의 행복도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